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토요명화 감상회를 진행을 했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우연과 상상이라는 작품을 다 같이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감상하고 지금 이렇게 후기 나누는 방을 흐른드 살롱에서 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채팅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조금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게 그 에피소드 3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 각각의 호불호도 갈렸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전체에 대한 호불호도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연과 상상이라는 키워드로 3가지 단편 영화를 이렇게 묶어 놓은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뭐 각각의 에피소드가 전혀 뭐 소재도 다르고 배우들도 완전히 다른 그런 작품이 되겠고, 뭐 각각의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은 없습니다. 단지 우연, 상상 이 2가지 키워드로 이제 만들어진 3가지의 단편을 이제 모아놓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소재는 다 다르지만 어떤 톤이나 분위기는 좀 비슷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극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좀 더 일상 톤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일단은 BGM이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고요. 뭐 거의 안 쓰이죠. 거의 안 쓰이고 이제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에 뭐 잠깐 이제 쓰이는데 그 BGM조차도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쨍쨍한 BGM이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잔잔한 이제 피아노 연주곡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BGM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들어가 있는 BGM도 존재감을 조금 숨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분한 그 분위기가 영화 전체적인 톤이랑은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이 이제 에피소드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내에서는 뭐 어떻게 좀 알려진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두 다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조금 더 그 현실감 있게 저거는 뭐 극이 아니라 진짜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특히 이 대사 톤에 대해서 대사 톤과 어떤 표정이나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로봇 같다, 연기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의도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익히 접하는 그 대사 톤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어떤 연극, 뮤지컬 아니면은 그 영화 같은 데서 접하는 대사 톤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대사 톤이 아니라 뭔가 감정적으로든 어떤 상황 전달적으로든 조금 과장된 그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그 일상적인 대화 톤을 선택을 함으로써 좀 현실감을 좀 주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좀 편한 상대랑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 일상에 있는 지인들이랑 대화할 때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격양된 좀 어떻게 보면 오바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대사 톤을 잘 안 쓰거든요.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색한 사이스로 어머 너 뭐 오랜만이야 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하지 그냥 그냥 일상 톤으로 하면은 그래 뭐 어떻게 지냈어. 저 오히려 와이프랑 대화할 때도 좀 약간 다운된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대화가 거의 1대1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대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없고 그리고 아까 뭐 카카님도 채팅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상황을 뭐 다 대화로 이제 풀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 말도 당연히 뭐 맞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그 대화가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배경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 같은 것도 잘 없고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화보다는 좀 연극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가라앉아 있고 차분한 것에 비해서 영화가 전개되는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인물들의 감정선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팍 틀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 톤 대비 뭐 일어나는
어떤 감정선이나 사건들은 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집중해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테르즈님이 이제 보실 때 말씀하셨는데 극장에서 볼 때는 완전 몰입해서 봤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지금 뭐 OTT로 이렇게 집에서 관람을 할 때도 충분히 좀 그 몰입을 해서 봤긴 하지만, 극장에서는 빛도 다 차단돼 있고 스크린이랑 그 영상 사운드에 오롯이 다 이제 집중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봤으면은 더 좀 몰입해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전체적인 작품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하나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특히 좋았던 에피소드, 아니면은 특히 좀 더 별로였던 에피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뻐꾸기님은 제대로 보신 거는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제대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뻐꾸기님?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일본 영화 특유의 어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네.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영화였고, 맞아요. 저도 굉장히 어, 호 쪽이었고요. 굉장히 좋았고 영화 네.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일본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긴 대사나 어떤 상황을 음. 약간 짧은 대사라든지 짧은 그런 말로 되게 잘 함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음. 오묘하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좀 저게 뭔 소리지라고 느낄 부분도 많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일본 영화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부분에서. 네. 그리고 어떤 영화들 같은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이게 일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뭐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기도 하고, 음. 이 영화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함축적으로 쓰인 대사나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고요. 음. 가볍지 않고 깊게 다가왔고, 음. 전체적으로는 일상에서 찾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음. 첫 번째 에피소드 보지 못했지만 두 에피소드 모두 다 음. 일상에서 찾는 행복, 일상에서의 행복을 전하는 혹은 찾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주인공들이 이제 일상성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겐 내일을 살아가는 기대, 내일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영화가 아닌가.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못 보신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약간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세 번째 에피소드가 아마 뻐꾸기 님도 제일 마음에 드셔서 거기에 좀 더 좀 몰입해서 해서 보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뻐꾸기 님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좋으셨던 거 맞나요? 네. 첫 번째가 제일 좋았고요. 두 음. 번째도 좋긴 했는데, 네. 좀 중간중간 좀 역한 부분이 좀 아,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좀 네. 듣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몇 편 좋습니다. 장면은 보기가 좀 예. 힘들어가지고. 근데 세 예. 번째는 딱히 그런 장면은 없어서.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카님은 요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불호를 넘어서서 좀 힘들어 하시면서 보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언제 끝나는지 보고 있어요. 영화 진짜 아니 이게 조용한 영화라서 별로인 게 아니고 네, 네. 이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음, 대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 대서로만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죠. 네. 이 일본 영화 어느 순간부터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말로 대사 설명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영화라는 매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카님이 이거는 그냥 책으로 읽는 게 더 좋을 어, 것 같은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하셨던 게 그런 맥락이시죠. 뭐 책으로도 안 볼 것 같긴 하지만은 음. 진짜 차라리 영화를 볼 빼서 책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음. 뒤로 돌려보기 편하잖아요, 책은. 음.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음. 음. 저는 행동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쟤들 하는 짓들이 전부 다 그 대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영화가. 일상생활에서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해요. 아니, 말이 안 되면은 뭐 다른 게 확 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 이 영화에서 저는 그런 부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봤다고 해서 뭐 각각님이 뭐 이상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시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다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성향의 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니까 이제 각각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테레제님은 거의 뭐 아까 지금 채팅으로도 헤어질 결심을 보기 전에는 올해 원탑이었다라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영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전에 제 한 줄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냥 하마구치 료스케의 단편 소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이야기가 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어서 맞아. 그건 저도 그랬어요.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로알드 달이라고 혹시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작가 혹시 아시나요? 로알드 달이라고 이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가예요. 근데 네. 그분이 아동 소설만 쓰신 게 아니라 이제 단편 소설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반전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번에 하마구치 료스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로알드 달의 단편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좀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참 재밌다. 좀, 오래간만에 좀 독특한 걸 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극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감정을 담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담백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하마구치 료스케 감독 영화를 제가 많이 본 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3편밖에 아니야, 4편밖에 안 봤는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이분은 좀 영화를 정말 극적으로 좀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관계의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뭔가 관계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좀 노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헤맨다고 해야 될까? 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품들의 주제는 달랐지만 결국은 관계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은 중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관계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는 작품이어서 좋았고, 그렇네요. 기승전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옴니버스마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처음 거는 약간 논란 느낌으로 갔다고 치면은 두 번째 스토리는 좀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스토리에서 좀 따스하게 좀 마무리 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야기를 구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관객들을 어떻게 하면 쥐락펴락할지 좀 아는 감독이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좋게 봤다라는 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저도 이 류스케 감독 영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거나 혹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를 상상하고 이때는 보통 비교적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타인을 알기는커녕 나 자신도 온전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데서 오는 나와 타인의 의지가 무의식에서 충돌해서 발생되는 우연이 마치 떨어뜨린 커피잔에 커피가 어떤 모양으로 튈지 알 수 없듯이 예측 불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현실의 균열에서 오는 상상의 여지가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건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궁금한 건데, 저는 3가지 에피 다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1편에서는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고, 그쵸. 2편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현재로 나오고, 3번은 그 고등학생 때의 추억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라는 게 시간의 망각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기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분들 생각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 와. 제가 요즘 좀 네. 약간 기억, 언어, 인연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딱 이 작품이네요. 네,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와. 아유, 오늘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다려왔다. 기를 모아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좀 좋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이 갔던 게, 일단 그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나 자신조차도 내 감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통의 이런 장르물이나 이런 영화나 극작품에서 사람의 감정을 다룰 때는 뭔가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딱 맞고 앞뒤가 맞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좀 명확하게 감정을 다루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야 이야기를 쓰기도 편하고 뭔가 극적인 연출도 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 사실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뭐 연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관계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상황에서 다 내 감정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다 표현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미운 것 같은데도 좀 좋을 때도 있고 좋다가도 미울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아까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뭐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이해가 많이 된 편이었고 그 최근에 저는 좀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가 쉬웠던 게 최근에 하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환승연애 2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제 본인의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합숙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 인물들도 본인 마음을 잘 몰라요. 그 전 연인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연인이 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하거나 좀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은 나는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좀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선과 이어서 봤을 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소대가리님은 오히려 감정선이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초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기억에 대한 질문은, 소대가리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대가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진짜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구조가 너무 완벽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거기다가 그 마지막 그 3화 제목이 제논이었잖아요. 제논. 네네. 그 바이러스 그 SF적인 설정으로 나왔던 그 제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논이라는 게 이 영화 전체를 함의를 다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연이라는 거는 발생하는 순간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상상이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되게 실험적인 영화라고 봤거든요. 와,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후발로 일어난 일은 앞에 일어났던 그 일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제논의 역설 같은 걸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잘 설명한 멋진 영화라고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와, 네.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던 건 그 첫 번째에서 택시 안에서 대화 나누던 그 친구 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썸 타던 남자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만났던 남자였던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미 과거에 진행된 거고 현재 진행된 것과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 그러니까 시간 그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한테. 맞아요. 그게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전체적으로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던 게 네, 음악이 저는 슈만 음악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슈만이 피아노의 그 건반과 건반 사이에 음이 연결되는 걸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집착했던 음악가로 알고 있거든요. 오, 네.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그걸 음악적으로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완벽하다. 진짜 내가 봐서는 진짜 하마구치 이렇게 정말 천재구나 이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자, 몰리님이 그 3부 시작할 때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제논에 대한 이야기. 네, 괜찮습니다, 몰리님. 그 바이러스 설정은 왜 들어간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 설정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게 네네. 인터넷이 되거나 이러면은 서로 연락이 되거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찾아보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서신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밖에는 서로 뭐 이렇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역할놀이를 통해 갖고 결국에 발견하는 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 묻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 뭉클한 어떤 장면들이 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이 만남으로 발생하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상상하게끔 도와주게 되었고 그게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는 설정 되게 탁월한 것 같고 네.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연찮게 이제 회차별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저는 그 3화에서 저도 처음에 소대가리님처럼 인터넷이 단절된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서로 아예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구나. 오케이, 이해 완료. 근데 뭐 굳이 우리 인터넷이 다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 20년 넘게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그리웠던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인터넷이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상황조차도 이제 단절시키기 위한 요소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근데 저는 약간 몰입이 살짝 깨졌던 게 인터넷이 단절된 세상인데 갑자기 택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택배는 뭘로 주문한 거지? 전화 주문했나? 뭐 전화는 되는 상황인가? 뭐 하면서 약간 그 택배 요소 때문에 살짝 좀 이렇게 몰입이 깨지긴 했지만 그냥 그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고 좀 뭐 맞아요. 뭐 홈쇼핑일 수도 있고. 네. 택배를 시킬 수는 있어. 그건 뭐 어떻게든 시킬 수도 있는데 뭐 네. 매장 가서 했든 어쨌든. 네. 근데 그 2시에서 4시 사이에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더 나는 더 그랬어요. 전화는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니까. 그걸 네. 어떻게 알지? 네. 택배를 시킬 수 있는 건 거기까지는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2시부터 4시에 오는 건 어떻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이게 사실 그 뭐 택배가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몰리님한테 이렇게 좀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님 아까 그 하셨던 질문 한 번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다 여쭤보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에 관해서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전 남자친구와의 기억이 있고 두 번째에서는 시간이 흐른 후에 현재로 나오고 세 번째는 고등학생 때의 추억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기억에 대한 키워드가 3개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에피소드에서 다뤄졌던 기억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도 좀 섞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대가리님은 그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가 뭐예요? 이 3개 중에서? 저는 그냥 통째로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다 좋았다라고 한 거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기가 조금 그랬던 게 이 앞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거를 이제 한 번 더 여쭙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테레즈님은요? 저는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기억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뭔가 배려라는 키워드가 뭔가 더 크게 와닿았던 에피소드로 좀 기억이 될 것 같고 사실 둘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얘가 나를 아는 건가? 그러면서 그냥 배려하듯이 맞춰줬잖아요. 좀 민망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맞춰줬다는 게 좀 배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또 낯선 사람하고 뭔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지는 기분이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어떻게 보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음. 비슷한 곳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추억이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좀 위안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죠. 한 사람은 독신이고 전문직 여성인 상황이고 한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성이 만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응원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너를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너와 비슷한 추억을 갖고 있고 나도 그런 추억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너의 기억을 되살려줄게로 나갔던 느낌이어서 좋았던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이 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아까 테레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토론할 수가 있었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이 레즈비언이라는 그 성소수자라는 설정이 그냥 괜히 들어간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좀 SF적인 설정이 있어서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시대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성소수자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가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연인이 이제 동성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고 그 사람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낱낱이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털어놓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닌 척하면서 다른 이유로 온 척하면서 동창회도 이제 그냥 쓱 나가가지고 괜히 서성이다가 와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낯선 사람 앞에서 좀 자기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테리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럼 카카님은 다 별로였다고 했는데 다 별로인 와중에 특히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네. 그나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 네. 야한 장면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집중도 좀 됐었고, 네. 마지막에 그 여자가 이제 공사 칠라는 느낌으로 키스해주고 전화번호 연락처 주고 가잖아요. 아, 버스에서 만난 전 세파로부터. 네. 그 뒷얘기가 좀 궁금했어요. 저 새끼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명함도 가지고 있겠다. 지금 100% 전화했다고 봅니다, 저는. 파멸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100% 전화하고 그 전화를 빌미로 이렇게 약간 그 파혼까지 가는 뭐 그런 엔딩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뻐꾸기님은요? 뻐꾸기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좋으셨을까요? 저는 세 번째가 물론 제일 좋긴 했는데, 네. 이야기는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구를 왜 썼냐. 그 여자 주인공이 그 교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이런 조금 외설적인 그런 부분을 왜 썼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이제 작가가 이런 얘기를 쓰면 이 소설의 이 글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대사는 어떻게 보면 그 흥행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 여자가 하지만 그건 교수님이 그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교수가 하지만 그건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온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영화의 장면 자체도 좀 보기 좀 역한 장면이었거든요. 소설 읽는 그 시인이 너무 노골적으로 약간 네, 근데 그걸 넣은 이유가
우리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기 위함, 아니, 뭐랄까?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시퀀스, 그 얘기 자체가 그 소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 네. 이 에피소드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 네네. 근데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마치 그 외설적인 걸 넣은 것처럼 이 에피소드를 넣었다. 마치 감독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니, 두 번째 그 장면에서는 삶의 원동력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듯한, 삶의 기름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도 가보고, 예를 들면, 섹화도 만들어보고, 뭐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바람이라는 측면에서 좋진 않지만. 그래서 그 남자친구, 섹파의 부탁도 들어준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 교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상당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교수가 말한 대로 내 삶의 그런 원동력이 주는 어떤 그런 삶을 결국 얻게 된 거죠. 얻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순간 그걸 잃어버려요. 이 여성은. 네. 우연과 상상이라는 키워드 참 맞는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인생이란 게 순식간에 그런 게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죄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는데, 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대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 영화 자체가. 맞아요. 그 중에 되게 공감받은 대사가 객관적으로 행복해 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 대사를 듣자마자 뭔가 그 시점부터 되게 집중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행복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엔 되게 행복한 상황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그 상황을 딱 정리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직장을 얻게 되고 뭐 결혼을 하게 되고 조금 안정적인 삶으로 가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런 대사 하나로 표현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그리고 점점 이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답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게, 서로가 착각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걸 깨닫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둘 다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계속 원하고 내가 너무나도 살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걸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깨닫기도 한 장면 같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원하던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하던 것을 착각을 할 정도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그런 눈물을 흘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참 우연히게도 그 타이밍에 택배가 오게 됐고, 다시 들어가게 됐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어떤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빈 공간이 있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평생에 비어있던 구멍을 서로에게 채워주게 되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감독이 말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행복,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독이 정말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구나,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너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전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너에게 짐이 될까봐.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너에게 했어야 했었다. 물론 이 얘기가 지금 너에게 너를 붙잡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대사가 정말 되게 마음을 이렇게 후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었더라면 미래의 저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기억은 이제 서로가 추억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제 기억인데, 뭐랄까,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 2명 더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오는 두 인물의 대화가 대부분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두 인물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고,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대로는 그 확률이 조금 현저히 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SNS다, 뭐다, 인터넷이다, 다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반에 그 바이러스 설정을 줌으로 해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장기간 동안 좀 그리워하고 있는 인물을 이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사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만난 두 인물도 서로 비슷한 추억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품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아까 뻐꾸기님이 말씀하셨던 뭐 객관적인 행복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이긴 했어요. 그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사뿐만 아니라도 지금 극 전반에 걸쳐서 촘촘하게 대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다 좀 무의미하게 주고받는 대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나 감정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되게 촘촘하게 좀 계산된 대사들이 좀 티를 안 내면서 일상 톤으로 좀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대사 쓰기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기억을, 과거의 연인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 전남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남친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의 내 이제 감정선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소대가리님은 감정선이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라고는 하셨지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래도 저는 그 감정선을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굳이 저 전남친의 작업실까지 찾아가서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걸 보면은 그것도 다 기억의 혼란스러움 때문인 것 같아요. 기억과 감정의 혼란스러움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남친의 입장에서도 나는 쟤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없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그 대면하게 됐을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은 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어떤 좀 혼돈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님은 진심이었고 최선이었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사실 뭐 밉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밉기도 하고, 정리한 것 같은데 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문득 떠오르지만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연인 관계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자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초님이 근데 기억에 대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영화하고는 좀 완전히 떨어진 얘기긴 한데, 다른 영화 얘기긴 한데 잠깐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기억에 관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랑 소설은 이제 줄리안 반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작품이 저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기억을 할 때 자기한테 좀 유리한 방식으로 결국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를 좀 알게 해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건 맞지. 네. 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그 기억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음, 타인이 봤을 때 그 사건하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뭔가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혹시 그 기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저는 좀 한 번쯤 안 보셨다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 관심이 네, 있으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좀 그 영화 추천을 드려봤어요.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초님 받아 적을 수 있게.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네, 네네. 카카님, 저도 테레지님 말씀 들으면서 라스트 듀얼 생각났는데, 똑같은 생각 하셨네요. 예,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몰리님은 히치콕의 현기증이 몇 번 떠올랐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기억을 주제로 영화를 풀려면은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시간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봤거든요. 네, 시간을 어떻게 소거하고 인물들이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로 봤어요. 음,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는 그 파괴력과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무게감이라고 음, 할까? 네, 그게 시간이 쌓여서 그게 언어하고 만나갖고 어떻게 되냐면 3부로 가서 그게 이제 기억으로 된다는 거죠. 미래의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F 방식을 차용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기억이라는 주제가 초님이 던져주셔서 말이지만 네, 결국엔 그런 기억들을 갖고 미래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현재를 과거로 이제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코로나 시국과 어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마지막 3부 배경이 센다이거든요. 네, 후쿠시마 옆인가 위인가 그래요. 바로. 네,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잘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일본 사람들이라면 후쿠시마를 자동적으로 떠올릴 거예요, 아마. 후쿠시마라는 그러니까 그 재난과 같은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라는 걸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은 그렇게 될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 이름 하나를 떠올리잖아요. 그 친구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혼재된 그 기억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걸 기억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이 코로나 시국 그리고 뭐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 우리가 먼 훗날에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이 아니려나? 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이 굳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첫 만남을 했고 마지막에 불현듯이 이름을 떠올랐을 때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 역행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짚는 그런 거를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뻐꾸기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마지막에 떠올리는 그 친구의 이름이 노조미거든요. 노조미, 맞아. 일본어 발음 노조미인데 그게 일본어로 바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란다. 감성이 좀 많이 들어간 영화보다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말이. 뻐꾸기님, 솔직히 안 나와서. 얘기하면은 저도 그래요, 지금. 뭔가 알겠는데 뭔가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 저도 그래요, 지금. 네.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테레지님.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어. 너무 이거 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아니 머리가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예전에 봤던 그 기억하고 단어가 조합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요즘 저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죠, 이게 그거 이 영화가 너무 많아. 되게 좋았는데 아니 왜 좋아하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맞아. 말로 설명 못 하겠어. 이 영화 왜 힘든지 아세요? 왜요? 보여지는 것보다 글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받아들인 정보가 시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말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문해력 좀
떨어진 사람 되게 저 같은 사람 아예 이해가 안 되거든 중간부터는. 좀 뭐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 같은 사람 약간 셀프 디스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뻐꾸기님. 그게 있어요. 일본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책 같은 것을 이렇게 영화로 잘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영화가 많은데, 일본에. 근데 그런 게 너무 과한 영화도 많아요. 일본 영화 예전 영화들 안 그래 어느 순간부터 기조가 다 저렇게 일본 영화는 바뀌더라고요.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확실히. 예전에 쉐리 댄스 같은 거는 그냥 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쉐리 댄스 뭐 러브레터 같은 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사가 되게 많아. 이거 골 아픈 영화든지 아니면 뭐 엄청 유치한 뭐 만화 재현한 영화든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간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카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은 팩트가 아니고 해석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컴퓨터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은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인물이 나누고 있는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서로가 추억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첫사랑은 나중에 다시 안 만나는 게 낫다.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간직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이 두 인물에게는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저 둘이 그 자기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 인물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좋은 모습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과거의 그 해석이 들어간 본인의 기억으로 그냥 계속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막상 마주치게 되면은 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인물이 막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그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혹은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먼저 만드는 데에 대한 용기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다가올 삶의 미래에 대한 용기를 주는 영화라고 느꼈었거든요. 좋습니다. 기억이 과거를 의미하고 순서대로 망각, 책임, 성찰의 의미를 뜻한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소대가리님? 저는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보면서.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가 잡는 방식이 인물을 원샷이나 투샷으로 잡고 거기에다 대화를 끼워 넣는데 일상적인 상황에다가 비일상적인 대사를 끼얹어요. 이거는 일상을 낯설게 좀 보라는 감독의 사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린지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낯설게 보고 왜 저런 상황에서 어떤 구조로 이 영화가 저렇게 흘러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영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어떤 대사와 상황을 억지로 집어넣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이상한 상황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상황에서 당신이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되게 실험적으로 던져주는 영화인데 이걸 일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패턴으로 영화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재미없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대가리님이 보는 방향도 있는 거고 저는 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거 전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감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봐야지 재미있게 감상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좀 생각비슷하면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봐야지 꼭 재밌다? 이거는
절대적인 영화 감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없죠. 해요.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 소대가리님은 이제 다른 감상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요렇게도 한번 봐보세요. 요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확히 아니, 무슨 저는 말인지 전 그걸 느꼈어요. 이제 순간순간 뭐 대사나 장면, 뭐 인물들 네. 이거보다는 이제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제 감독이 짜놨는지 그 에피소드도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다 있을 거고, 에피소드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다 그런 이유도 다 있을 건데, 이제 소대가리님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감독이 다 계산해서 이제 잘 짜놓은 그 순서라고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점으로 좀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감상하신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감상이 다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도 좋고, 소대가리님의 말씀도 좋았어요. 저는 영화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를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대가리님 말씀처럼 이 감독의 의도를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 저런 대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인데 이걸 전부 내 경험에 비춰서 저런 행동을 할 것이 왜 하지라고 생각하니까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초님이 영화보다 감상회가 생각보다 뜨겁네요. 솔직히 저도 영화 볼 때, 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야, 이 영화 가지고 할 얘기가 뭐가 있지? 싶지만,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은, 어떻게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저는 네. 그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그 두 가지가 문하고 계단인 것 같았거든요. 문과 계단? 네. 예. 이거 나 전혀 캐치 못했는데, 네. 아니, 캐치하셨을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문이잖아요. 문을 열어놓는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해는 했는데 나머지 에피소드는 잘 몰랐는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변증법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접근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었어요. 네. 그 문과 계단이라는 게, 문은 그건 들어오는 거기도 하지만 나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계단은 올라오는 것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 그 서로 깔린 그 기억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남녀가. 네. 나는 서로 감정을 토로하는 거, 뻥 비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어 있는 걸 연결하는 방식은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계단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로 문을 통해서 서로 좀 안과 밖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계단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영화가 또 훨씬 더 풍부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생각 못했던 포인트인데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있었나 싶은데 뜨거운 토론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발언 시간을 한 번씩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뻐꾸기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연치 않게 행복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큰 행복을 찾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과 그리고 그 전에 보냈던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영화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같은 영화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좋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그랬듯 서로에게 그랬듯 되게 좋은 인연인 것 같고, 왜 이래. 네. 인연이 돼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감독의 메시지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더 나 자신이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하고요. 카강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토요명화 감사회 때문에 제가 평생 안 볼 것 같은 영화도 보고 있거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네. 예. 오늘 여러분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시각들 때문에 재밌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진짜 지금 카강님이 제가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작품 선정을 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보다 보면은 너무 좀 치중될까봐 일부러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작품을 다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설사 내 취향이 안 맞고 중간에 끄고 싶은 티탄 같은 작품이 선정이 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보자라는 이제 생각에 이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카강님이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해석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나누면서 또 내가 몰랐던 것들도 알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더 두텁게 만들고, 그게 요 시간에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카강님이 너무 좀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테레즈 님도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작품은 사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사코 보고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영화를 보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게 됐고, 그 작품을 보고 감독님 영화를 계속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해피 아워도 봤고 이 작품도 봤는데 저는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와서 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순수하게 감상하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을 굉장히 괜찮게 봤었고, 정말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 때 굉장히 그 장편도 어느 장면 하나하나 쓸모가 하나도 없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게 긴 시간 쓰는데도 어떻게 아까 그 소대가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정말 완벽한 작품이어서 이 작품은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장편을 만들다가 단편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지. 그런데 단편도 너무 잘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의 작품은 단편이 더 내 취향이구나. 앞으로 단편이 있으면은 단편을 더 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장편 작품도 좋았어요. 해피 아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혹시 보실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레즈 님이 뭐 준비를 해왔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약간 대충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오늘 이 시간의 취지가 정확히 그거예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날 것 그대로의 우리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다소 준비가 덜 됐더라도 혹은 서툴더라도 그건 내가 편집으로 다 살려줄 테니까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 그게 이 시간의 취지고요. 만약에 진짜 다 준비해가지고 막 되게 깊이 있는 리뷰를 할 것 같으면은 영화 보는 시간 따로,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우리 이 시간 가져봅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감상 끝난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런 취지도 섞여 있는 건데, 테레즈 님이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느끼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소대가리 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다 자유발언 기회 드릴게요. 우연은 일상에 틈이 파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는데 못 느꼈지만 영화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우연은 일상에 틈이 배서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속 인물들은 되게 이상한 대사를 하고 되게 특별한 상황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또 다른 면모인 것 같다는 생각도 이게 하게 됐습니다. 영화 보면서. 그리고 저 톤이 되게 좋아요. 그 레이먼드 카버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저 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아유, 말씀 잘하시는데 왜? 잘 못하겠네. 뭐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아. 글로 쓰면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쓰다 고치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테레지 님도 말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겸손스럽게 그러실까?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다 들어봤고요. 이따가 쓰시기로 한 소대가리님의 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뻐꾸기 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선수로 쳐가지고 약간 좀 당황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추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남기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는 작품들이요,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건, 사고가 터지는 그런 작품들이었는데, 간만에 이런 좀 비교적 잔잔한 영화와 이제 대사가 많은 그런 좀 새로운 타입의 작품을 보다 보니까 뭔가 환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보면서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힐링 받는다는 느낌도 들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자극이 난무하는 이 영화계에서 이런 힐링물을 선사해 주신 우리 류스케 감독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